지금 시장은 트러블이지 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기억에 남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금리 인상 아니고요. 금리 상승이에요.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의 권리는 각국 중앙은행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은 항상 미국 연준이고 지나간 10년 동안에는 연준만 유일하게 올려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올린 데가 있는데 걔네들은 따라 올리거나 뭔가 하여튼 그 방어를 위해서 올린 거고 정말로 부양을 해서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올렸던 데는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올리면 제가 겪었던 2013년도 얘기를 드리면 네. 이 금융시장은 그 역사가 중요한데 왜냐면 여기도 똑같이 역사가 반복되는 게 있어요. 양상은 조금 다르지만 반복된 역사가 있는데 2013년도가 그 유명한 그 버냉키의 테이퍼 텐트럼,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시장에다 말했더니 텐트럼이 왔다. 그 텐트럼은 발작이란 뜻이고요. 앞으로 계속 들으시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적응이 안 돼서 확 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리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아니에요. 금리 인상은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상 발표는 연준 포함해서 뭐 우리나라는 혼자 갈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혼자 못 가요. 웬만한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들은. 근데 그 시작은 연준이 할 건데 연준은 적어도 1년 반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특별한 경우 말고 특별한 경우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 버리면 연준도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사실은 웬만한 인플레이션에서는 금리 인상은 못 발표할 상황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보실 건 뭐냐면 금융 압박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설명드렸어요. 그거 뭐냐면 이번 시장은 그 양적 완화의 주도권을 재정 정책이 가진 시장이라고 제가 몇 달 전부터 코로나 때부터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제가 금리나 포함한 어떤 이런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통틀어 말한 건데 얘를 분류하는 게 세 가지 정도 있어요. MP1, MP2, MP3 정도. MP1은 뭐냐면 금리를 인하시키는 것만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풀고자 했던 거. 그러니까 부양을 하는 거죠. MP2는 뭐냐면 금리 인하도 하면서 그 양적 완화라는 것도 같이 하는 거. 3는 발음 좋은 사람은 3라고 하던데 3는 금리 내리고 양적 완화라 그래서 채권 사주는 것도 하고 재정 정책도 하는 거. 지금은 3를 하고 있죠. 그런데 주도권은 재정 정책이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옐런은 이제 재무장관 돼서 요즘 많이 나오지만 잠시 떠나 있었는데 제롬 파월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할 거는 다 했으니까 이제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 그런데 선거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진정한 재정정책의 힘은 이제부터 나오는데, 재정정책이 주가 되면 어떤 핸디캡이 있냐면, 재정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정부가 돈을 그냥 푸는 거거든요. 그 효과가 왜 이 재정정책은 통화정책하고 다르냐면, 통화정책은 간접적으로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풀었을 때 저 오른쪽에 있는 그 김대리한테 보내고 싶었는데, 통화정책은 이게 정확하게 김대리한테 가기 전에 떨어져 버리거나, 뭐 예를 들면 다른 데로 들어가 버리거나, 2008도 금융위기 때 MP2를 했는데,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 돈을 푸는 걸 같이 했는데, 이때 천문학적으로 금융위기가 시작됐을 때 연준 창고에 채권이 1조 4조 5천에 1조 5천 있었어요. 그런데 14년도 이렇게 15년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이 양적 완화를 멈췄을 때 QE 1, 2, 3를 멈췄을 때 4조 5천억이었거든요. 1조 5천억에서 4조 5천억 갔으니까 적어도 3조를 몇 년간에 걸쳐서 1, 2, 3를 풀었던 거예요. 근데 그 푼 돈에 많은 양이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했어요. 대표적인 이유 하나를 말씀드리면, 원래는 경기를 살리라고 돈을 풀려고 그 은행에다 돈을
주고 그러니까 돈이 갈 수 있게 해줬는데 은행이 이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금융위기 때니까 부도가 많이 나던 때잖아요. 은행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돈을 풀어가지고 부도 나는 데를 막아주라고 그러니까 돈을 풀고 싶었는데 연준은 은행이 각각 자기는 망하면 안 되니까 대출을 오히려 덜 해버렸어. 은행 이해되시죠? 은행 마음. 왜냐하면 막 풀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지들만 부도나잖아. 그러니까 더 대출을 타이트하게 가져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연준에서 나와서 은행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그냥 멈춰버린 거지. M1, M2 뭐 이런 걸 설명드리면 더 정확한데 그건 어렵잖아요. 그냥 그 돈은 찍어낸 다음에 찍어낸 돈이 그 은행 안에만 멈춰 있으면 그 통화 유통 속도라는 게 발생하지 않고 그 통화 승수라는 게 낮게 돼요. 돌아다니지 않는단 말이지. 은행 안에만 있게 돼. 그러면 많이 찍었어도 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인플레이션 발생을 안 해. 그 다음에 많이 찍었어도 부담이 덜해. 왜? 이 안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 무슨 부담이냐면 뭐 인플레이션도 부담이지만 또 그 뭐랄까 부담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는 그 효과는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도 가끔씩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죄송한 거, 막 그 코로나 이 상황에서 막 이렇게 막 증시 좋은 거 막 얘기할 때 증시로서는 제가 맞는 얘기인데 너무너무 죄송한 게 이 상황에 뉴스만 틀면은 그 지나다니면서 길거리만 들여다 봐도 몇 명 안 앉아 있어, 다. 그 도대체 1년 어떻게 버티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저도 장사하잖아요. 저도 회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모처럼 만에 일정이 맞아가지고 저희 와이프하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뭐 먹으려고 하는 걸 가지러 갔다가 오는 길에 오는 그 음식점들부터 해서 모든 다양한 용도의 거기를 들여다보게 된 거죠. 금요일 밤 그 시간에 세 테이블 앉아 있으면 도대체 1년 어떻게 사셨어요?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진짜 도움이 가야 되는데 돈은 이쪽에서 엄청 풀었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게 통화정책의 한계예요. 그리고 이 돈이 뭐만 하느냐? 주식시장만 올려놓은 거야. 뭐 주식장만은 아니에요. 주식, 부동산, 채권 얘만 올리는 거야. 이걸 자산효과라고 해. 왜 근데 그걸 알면서도 풀었냐? 자산효과가 나타난 다음에 실물 경제도 살리거든. 이게 연차적으로 옐런, 그러니까 제롬 파월은 그 계열은 아니지만 똑같은 겁니다. 옐런, 버냉키 뭐 이런 사람들은 자산효과를 믿는 사람들. 예전에 그린스펀은 자산효과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주식시장 막 올라가면 과열이라 그러고 눌러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버냉키부터 옐런에 이르는 사람들은 예일학파. 자산효과가 그러니까 웰스 이펙트에 의해서 다소 버블은 나타나지만 이게 결국 실물 경제를 살려낸다 라고 믿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보는 사람들. 그래서 과감없이 풀었는데 사실 2009년도의 결과는 반만 성공이었어요. 뭐냐면 미국만 유일하게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어떤 걸 진단할 수 있을 만큼 좋아지긴 했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시작한 양적 완화를 9, 10, 11, 12, 4년하고 13년도 초반에 버냉키가 선언했어요. 이제 돈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테이퍼링이에요. 사는 걸 중지한다. 돈을 넣는 걸 이제 안 하겠다. 그 선언만 했는데 2013년 발작이 일어났어. 발작이란 뜻은 뭘까요? 느낌 오시죠? 증시 폭락했어. 그리고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제가 왜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할까요? 사건들이 터졌으니까.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1월 달에 1.3인가에 시작했는데 그 2013년 12월에 3% 넘고 끝났어요. 금리 바로 그렇게 따블라 버렸다고.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양적 완화를 이제 멈춘다는 말만 했는데 금리는 쭉 올라가 버렸어. 따블랐어.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 1.3이거든요. 여기서 따블라면 큰일 나요. 근데 그랬다고 그때. 그러니 2013년 공포 도가니지.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힘들까요? 테이퍼링은 왜 이렇게 큰 공포를 가져올까요? 중국도 지금 중국은 그냥 노골적으로 섞어서 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부분 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원제 잘났어. 왜냐하면 걔네는 그게 상황이. 자기들이 볼 때 자기는 이 사회주의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부터 제일 일찍 벗어나서 제일 건전해.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처럼 막 부양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클래스가 다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중국은 우린 섞어서 계속 긴축 좀 하면서 가도 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사실 긴축을 안 하고 반대가 뭐냐면 부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렇게까지 부양할 정도보다는 건전하다 이 말이지. 모든 지표가 건전하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중국은 조금의 자신감. 왜냐하면 이게 부양으로만 가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거든.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근데도 왜 해요? 어제 어저께 밤에 옐런의 연설에서도 부작용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크게 써서 성공부터 해야 한다. 부양해서 교용을 살리고 경기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그로 인한 부작용 다수 있더라도 감수해야 된다. 지금은 그래서 뭐 과열이나 거불이나 이런 거를 떨 때가 아니라 크게 써야 된다. 액트 빅 얘기했잖아. 나오면서부터. 그죠? 그 대가가 만약에 지금 조절부터 하려다가는 클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금융위기 때 그런 어떤 통화 정책만의 한계를 지금 제롬 파월과 지금의 연준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제롬 파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옐런은 지금 재무장관 된 옐런, 버냉키 다 이 사람이 고문단으로 참여합니다.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어요. 그 코로나 터졌을 때 제가 알았어요.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작년도 3월 막 이렇게 긴급 대책 낼 때 버냉키 옐런이 다 나옵니다. 언론에서. 조언했다. 그리고 의논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통화 정책 금융위기 때의 단점을 계속 말해주고 연준에게 관철시켰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은 통화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위험에서 살릴 수 있는 건 오히려 재정 정책이 리드를 해야 된다는 걸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얘기가 어디에서 왔었냐면 왜 1년 반 내지는 2년 뒤까지 금리 인상이 미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정상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어떤 거냐면 아까 금융 압박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잖아요. 그게 뭐냐면 재정정책이 주가 돼 있는 지금 세상에서 재정정책을 쓰려면 일단 정부가 돈을 푸는 건데 그 돈이 어디서 와요?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면 안 되는데 그죠? 저는 그게 말하는 그 습관이라서 그래요. 정부가 돈을 쓰려면 자기가 거두어들인 세금 1, 국채 발행해서 들어온 생돈 2,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시절에 그 세금 더 거두면 어떻게 돼? 안 되지. 이게 더 죽을 거 아니야. 세금 거둘 수 없어. 그러니 방법은 국채 발행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해서 재정정책을 쓸 수 있는 상황밖에 지금은 다 안 돼요. 그럼 국채를 발행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국가 부채가 많아지잖아. 국채가 전부 국가의 빚이니까. 그러면 이게 필요해서 많이 발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너무 많아서 붕괴해버리면 부도 사태야. 그럼 이거를 쓰기는 써야겠고 이 부도를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빚을 내되 이자가 되게 싸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국채 금리가 최대한 연간 지금까지 그러니까 역사상 제일 낮아져 있잖아요. 미국 금리가 미국 빚의 이자인 거예요.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은행 가서 신용대출 받으면 내는 금리, 신용대출 이자, 이 금리 받는 거 있잖아요. 당신은 신용이 높으니까 6%, 네. 당신은 신용이 낮으니까 10%, 뭐 이런 거. 이게 국가마다 그냥 판정을 딱 받는 거야. 미국은 10년 대출을 쓰려면 지금 현재 1.3%를 내라는 거야. 근데 최근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부분의 빚들이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10년짜리 빚이 0.5까지 떨어졌었어.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양을 빚으로 땡겼거든요. 미국 정부가. 네. 그러니까 GDP 대비 역사상 그 비율로는 최대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빚의 숫자는 큰데 이자는 더 적어. 왜? 금리가 낮게 빌렸으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되실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채는 커졌지만 이자가 낮을 때 빚을 낸 거라 작년부터 오랫동안 만들어낸 빚의 이자는 지금까지 계속 10년 동안 그 롤오버하면서 갚았던 이자보다 더 적어. 그게 오늘 아침에 끝난 옐런이 말한 내용이에요. 부채의 양만 보지 마라. 이자는 더 적다.
이해하시죠? 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이자를 이렇게 빚은 많지만 옛날보다 이자가 작게 유지하려면 누가 도와줘야 돼?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돼. 이게 금융 압박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 앞으로 1, 2년간 정부를 안전하게 지켜주려면, 부도 안 나게 하려면 쉽게 금리 인상하면 안 돼요. 한국도 마찬가지. 지금 한국도 추경부터 해가지고 막 크잖아요. 근데 한국은행이 그건 니네 문제고 우리는 금리 올려야겠어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국가부채가 부채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진짜로 물리적으로 얼마가 필요하고 니네가 얼마가 있어서 야 없네 이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야 쟤들 돈 없대. 쟤 회사도 잘렸대. 그런 얘기 들으면 사방에서 와서 뭐, 야 내 돈부터 내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상환 청구가 들어오는 거. 뭐라 그럴까 그거. 청구가 들어오는 거. 이러면은 못 갚게 드러나 버려. 한국도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중국은 여러 번 그렇게 그래서 중국의 부채 문제 그래서 나갔던 거거든. 이제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중앙은행은 앞으로 1, 2년간 쉽게 금리를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 금리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인상을 못하는 거지 금리가 상승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두 가지 금리를 아셔야 되겠죠. 연준이 올리지 않았던 금리는 뭐예요, 그러면? 근데 지금 대표님 말한 올라가는 금리는 또 뭐예요? 올라가는 금리는 시중금리, 연준이 발표하고 올리고 내리는 건 정책금리. 정책금리는 연준이 조절할 수 있지만, 왜? 단기물, 2년짜리들이 보통. 그건 조절할 수 있지만, 10년물은 연준이 발행하는 정책금리가 아니에요. 그건 시장의 플레이어들끼리 서로 컨센서스를 주고받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데 금리가 안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연준은 인상을 안 할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 연준이 만약에 너무나 버블이 심하고 혹은 너무나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필요에 의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인상을 시작해버리면 이거는 뭐 지금 사태가 아니라 그냥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발표 지금 한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희 고객에게 온라인으로 어느 날 다 들어오시라 그래야 돼요. 왜? 다 팔아야겠습니다. 얘기해야 돼서.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올릴 것 같다고 하면 저는 할 수 없이 다 팔아야 된다고 틀림없이 말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너무 싫으신 분은 빼가세요. 그렇지만 제가 배운 시장의 원리는 여기서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일단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안 올린다. 1년 반, 2년 정도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팩트.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금리만 남았잖아요. 시중금리. 이거는 누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기가 좋아지면 반드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늘 FOMC에서 우리 모두 다 뭘 기다려요? 제롬 파월이 나와서, 연설에서 제롬 파월이 나와서 이게 장기 10년물 금리가 너무 과도하게 빨리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채권 매입을 해서 좀 조절을 좀 할게요. 이거 발표했으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안심할 거 아니야. 장 대표가 말한 금리 인상 안 하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올리지 않는다는 거 믿겠어. 정부는 살려야 되니까. 두 번째, 그런데 이 시장 금리는 조절할 수가 없는 거래. 근데 얘를 연준이 대신 사줘서 낮게 유지해 주겠어요 라고 발표하면 된 거야. 그럼 해결된 거야. 오늘 그걸 기다리겠지. 그죠? 우리 모두 그걸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안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지. 왜냐하면 여러 번 계속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적극적인 정책을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발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 요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도 해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럼 아닌 거를 놓고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럼 시장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 네네. 정상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시장은 금리가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뭘 바래요? 조금 낮은 금리에서 그 다음에 또 유동성이 계속 풀리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받아들이고 싶은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적응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1년 정도 되는 동안에는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는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적응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뭐라고 말했죠? 이제 이 자산들에 대한 다르게 평가를 해야 할 기간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응 기간이라고 보고 판단이 드시면 적응할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기간이 적응을 할 건데 나는 그 적응하는 그 기간의 움직임에 어떻게 또 적응을 할 거냐.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전체적으로 큰 악화예요. 이거 진단은 이제 시장이 어려움으로 아예 정말 벗어나는 게 아니다. 하락 국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 진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내리는 기준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금리가 금리가 가격을 말하거든요. 1.5 정도 가야 좀 부담스러운 걱정들이 드러날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1.3대거든요. 그래서 1.5 특별히 실질 금리가 1.5 정도 될 때 시장은 저는 그냥 바로 많은 주식을 매도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 버퍼가 남아있다. 근데 왜 1.5냐? 막 이런 것들은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길어지는데 어쨌든 지금 올라가는 금리는 지금 미리 두려워서 그런 거다라는 거고 시장에는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그 뜻이 다른 한 3가지 부류의 참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3가지 부류 중에서 정말 그 스마트 머니라고 하는 굉장히 액티브하게 시장에 빠르게 들어왔다 빠르게 나가는 자금들은 이제 금리 진통에 들어간 올해 초부터 이미 돈을 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어려움 없는 장이 끝났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냐? 조금씩 인내해야 열매를 따는 장으로 들어갔어요. 작년은 인내할 필요가 없었어.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작년에 뭐 사면 좀 바로 오르지 않았었나요? 작년엔 그랬어요. 그래서 뭐 2차전지가 좋대. 그러면 2차전지를 사면 LG화학이 막 올라가고 삼성전자 막 했더니 삼성전자가 9만 원대까지 막 가지고 그죠? 근데 삼성전자에 그 좋은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요즘 계속 8만 원대를 못 벗어나잖아요. 이 호재가 없었으면 모를까. 그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장이 달라진 건 아시겠죠? 그러면 이 장을 지금 이렇게 아래에 머물게 못 올라가게 하는 세력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스마트 머니들. 일단 그 진통 없이 돈 버는 구간은 끝났으니까 자기 돈의 반 이상은 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앞으로 만약에 더 올라가는 중에 지금 그냥 조정이라면 네. 참겠다. 견뎌보겠다. 두 번째, 오히려 못 진입했던 사람은 지금 진입하겠다. 좋은 기회가 왔네.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들어가서 사자마자 빠진 사람은 에이 더 살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남아있죠. 근데 이 사람들만 있을 때 시장은 하락하거나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아직은 중간 단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볼 때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주식 시장의 사이클 얘기를 한 유명한 사람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 사람이 말한 시장은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세상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확신을 가진 단계. 두 번째는 모두가 다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알고 있는 단계. 세 번째는 모두가 다 아예 정말 환상적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엄청나게 그런 확신의 그런 정도가 아주 극단적으로 높아져 있는 단계. 그래서 판단하라 그러면 저는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간 거죠. 원래 주식시장은 언제 알차게 오르냐면 몇몇 사람만 알고 있을 때 이때 알차게 올라요. 근데 지금은 다 알아요.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거.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오면 무너지지 않아요. 세 번째가 와야 무너져요. 반드시 버블 붕괴는 이쪽에서 와요. 그래서 저는 중간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중간 단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은 있는데 현상은 안 나타나는 구간이 부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마음속에 이제는 시장이 금리 1.5에 적응하는 구간이다. 지금 1.3에서 1.4 갔다가 좀 내려왔다가 이러면서 적응하는 기간으로 봐주실 필요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이런 장을 못 봤으니까 공포감이 굉장히 높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럼 장 대표는 왜 그러면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 장이 아니라 미래가 있는 장이라고 보느냐. 네. 왜 그렇게 보냐. 그런 거에 제가 다 맞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제가 좋게, 그러니까 아직도 투자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근거들은 어떤 거냐면, 여전히 유동성이 시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실물 시장의 숫자나 그 지표나 그 상태로만 평가받을 거라면 얘만 보면 되거든요. 지표나 기업 실적이요. 근데 얘가 좀 미진해도 유동성이 머물러 있고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는 시장에서는 보완이 되기 때문에 좀 우리가 믿고 가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상태라고 보여지는 거죠.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부분도 좀 있지만은 지금은 얘가 조금 아직 그 아리까리라고 할까? 경기가 진짜 좋아지는지 기업 실적이 진짜 좋아지는 건지를 아리까리해도 얘를 받쳐주는 유동성이 축이 아직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축이 뭐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재정정책도 유동성이에요. 재정정책에서 쏟아부어주는 그 흐름에 돈의 흐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유동성이 머물러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금리가 막 올라가고 그런 것처럼 해도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라 얘가 좀 받치고 있다고 얘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얘가 없을 때는 얘 갖고 얄짤없어 그냥. 실적이 좋아? 경기가 좋아지는 지표가 나왔어? 아니면 돈 빼. 근데 얘를 받쳐주는 이 버팀목이 재정정책이라는 유동성이 아직 살아있는 시장이다. 인모스는 아직 지금을 실적 장세라고 보지 않습니다.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의 연결점. 그래서 저희가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보통 제가 이런 말을 오늘 처음 하면 모르겠는데 저희를 열심히 보시고 좋아해 주시고 그랬던 분들은 벌써 제가 10월 달부터 11월, 12월 계속해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완전 유동성 장세도 아니지만 실적 장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받쳐주는 유동성이 있다. 근데 이 받쳐주는 유동성의 성격은 조금 바뀌어서 재정정책 색깔인 거예요. 만약에 받쳐주는 유동성이 통화정책 색깔이라면 오늘 저녁에 제롬 파월이 우리 시장을 다 결정짓는 거예요. 통화정책을 더 하겠다라고 하면 사는 거고 또 발표 안 하면 에이 죽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사람 발표 안 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논리에서는 재정정책이라는 유동성이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하원 통과했어요. 미국 1조 9천억. 그죠? 네. 예. 그것도 유동성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MP3라 그랬잖아요. 세 가지가 다 모니터리 팔러시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라고 불리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구분하면 앞에 거는 금리나 양쪽 완화는 연준의 채권 사주고 이런 금리 정책이 들어가니 통화 정책이라고 부르고 뒤에 건 재정 정책이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얘는 유동성 흐름이라는 거를 아직 잊지 말자. 결국 시장을 버텨주는 게 아직 있다. 자꾸만 제롬 파월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만 자꾸 기대하지 마. 우리는 이미 만약에 악화되면 쏟아붓기 위해서 돈도 지금 다 갖춰놨어.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에 악화되면 더 강하게 통화정책을 쓸 준비도 돼 있다라고 지난달에도 말했어요. 근데 그럼 왜 안 써? 왜 안 써? 지금 왜 안 쓸까요? 얘를 써도 되는데 얘를 쓰는 건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 본색을 드러낸 재정정책을 쓰면 고용을 살려내서 상당히 힘있게 실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고 이들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연준을 바라보고 앞에서 몇 번에 걸친 연준의 정책을 봤을 때 특별히 제가 재정정책의 성공을 2009년, 10년도에 재정정책이 다소 나타났었어요. 근데 그때는 왜 지금같이 하지 못했냐? 전 세계가 다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었냐면 유럽 위기가 터졌는데 재정 위기였던 거죠. 국가 부채가 높다 막 이런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망하고 막.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로벌 분위기가 니네 나라 부채 몇 프로야? 위험하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재정정책을 다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재정정책에서만큼은 긴축으로 돌아서 버렸다고. 긴축이 뭐겠어요? 빚을 갖고 이거 빚을 줄이는 쪽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재정정책 효과가 막 나타나다가 확 끝내버렸어요. 2011년도에. 유럽위기 막 오면서. 네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재정정책의 힘을 알고 역사적으로 대공황 때 재정정책의 힘은 뉴딜이라는 걸 통해서 확 나타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연준은 그걸 기대하고 일리가 있는 기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때가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적응해야 되는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이 적응에 대해서만 표현할 줄을 잘 몰라요. 말을 하다 보면 맺고 끊는 게 필요하거든요. 서론, 본론, 결론이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다른 방송에 나가서 말할 때 이 적응에 대한 이 얘기만 하지 않고 만약에 얘를 적응을 못해서 그 알러지를 나타낼 때, 그 거부 반응을 나타낼 때 발작이 나타나는 모습까지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혹시 완전히 나빠졌을 때도 막 설명. 근데 사람들은 지금 전체가 이렇게 수상하니까 그 나빠졌을 때 얘기를 확 받아들여요. 그래서 공포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적어도 말하고 싶은 건 이제 금리 상승에 의한 발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있을 수 있으니 자산의 관리와 투자의 관리를 리스크 관리라는 면에서도 좀 중대하게 생각해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도 나와서 떨어진다는 얘기 하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제가 앞부분을 지금 엄청나게 할애해가지고 몇십 분이나 떠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할애해가지고 역사를 막 얘기했던 이유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일부 빠져나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 머니는 그걸 우리 투자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리스크 대비 리턴인데요. 작년까지는 리스크는 거의 없고 리턴만 있는 투자 시장이었었어요. 리스크가 왜 없냐면 이게 밑에서 돈으로 밀어 올려주니까.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주식시장의 사계절 중에서 진정한 장은 봄이에요. 이때는 리스크는 적고 리턴만 있는 장이니까. 지금은 여름장의 중간이니까 리스크가 생겨났어요.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도는 두 가지가 하나가 있겠죠. 리스크가 나타났어? 난 안 해, 그럼. 두 번째는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면 돼?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그러던가? 뭐 그런 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면은 끼고 사는 방법을 좀 배워야 돼. 왜? 끼고 살지 않으면 뒤에 있는 과실을 못 따. 이거 리스크 싫으면 지금 떠나야 돼. 떠나면 좋아, 이거 안 봐. 이꼴 저꼴 안 봐. 근데 1% 금리로 살아야 돼. 근데 이거 보려면 끼고 살아야 돼. 끼고 살려면 지식으로도 무장해야 되고 정서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행동으로도.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하루에 몇 번 보는지. 예, 내가 생활하기도 바쁜데 너무 이거 자주 이제 시세 너무 자주 보면요. 머리에 남아있어가지고 석연치가 않아요. 사람 거래처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왜 이렇게 빠졌지? 이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적응해서 살아가는 패턴이에요. 하루에 증권사 계좌 들어가 보기 한 번만 하기. 뭐 이런 거. 4시 이때 한 번만 들어가 보기. 뭐 이런 거 하는 거 필요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거 정상이야. 이게 적응 안 되는 사람들은 좀 흔들릴 수 있지. 근데 나한테 중요한 건 그래도 위를 향해서 가느냐야. 위를 향해서 가느냐 결정 나면 두 번째는 위를 향해서 갈 때 같이 올라갈 놈을 내가 들고 있느냐 봐야겠죠. 모든 주식이 지수가 위를 향해서 간다고 내 주식도 위를 향해서 간다. 그런 일은 없어요. 이제 떨어지는 놈들은 또 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봐야 되겠지. 지금 시장이 하수상하다 그러면 그래도 올라갈 장인지, 이 시기만 지나면 높아져 갈 장인지, 이거 판단하는 거. 두 번째, 얘가 높아지는 건 나하고 상관없어. 왜? 내가 들고 있는 놈이 높아져야 내가 돈을 버는 거야. 그럼 내가 들고 있는 놈이 이게 가면 얘도 갈 놈인지 찾아보는 거. 요 두 개는 해야죠. 그러고 나서 오케이, 둘 다 오케이야.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한 번씩만 보기, 뭐 이런 거 행동 패턴 정하기. 이렇게 해서 나름 내 멘탈을 관리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어쩔 수 없이 아주
뭔가 좀 아주 이렇게 이 유리 칼로 긁듯이 그런 고통을 안 느끼려면 내 전체 조달 금리를 따져봐야 돼.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영끌 좋고 뭐 빅끌 좋은데,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돈이 많은 사람이 그걸 왜 하겠어? 돈이 없으니까 한 거잖아. 다 좋은데 그걸 했던 작년도의 수익을 일정 부분 청산해서 아주 높은 금리, 조달 금리 높은 거는 꺼야 돼요. 왜? 일주일 조정도 나한테는 여기를 이렇게 째는 것 같이 아플 수 있거든. 금리가 너무 높으면. 조달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높은 건 이참에 조금씩 해결하고 가는 게 더 좋아요. 왜? 그걸 맨몸으로 그냥 뭐 그런 말 있대요. 옛날에 보니까 소금 막 이렇게 쪼이는, 피부 쪼이는 것처럼 뭐 그렇게까지 고통받으면서 참아야 돼, 견뎌야 돼,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왜? 길게 보고 좀 더 크게 먹기 위해서 지금은 조정하는 구간, 또 하락하는 구간에서 내가 너무 아프지 않도록 뭐 지식으로도 무장해야 되지만 이 조달 금리는 좀 조절하면서 가는 게 좋다. 나중에 보면은 조정 좀 길어지는 구간에는 이거 갚아놓기 잘했다. 꺼놓길 잘했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완전한 것 같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두 달 전쯤에 막 이런 느낌 혹시 가지선 정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한 두 달 전쯤에 삼성전자 그걸 왜 팔아? 아니 그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주식인데 차라리 내가 대출 더 받지. 그 확신이 여기까지 차올라 있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솔직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확신이 게이지가 그대로 만땅이야. 이럴 수도 있지만 좀 내려왔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그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제가 삼성전자 나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면 저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정신없는 사람이네? 이러셨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조금 조정하고 그러니까 흔들리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확신을 가질 지식. 내가 산 기업, 내가 산 ETF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시장도 중요하지만 시장보다 먼저 공부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산 대상. 왜? 시장은 코스톨라니의 개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시리가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뭐냐면 코스톨라니라는 사람이 말한 거야. 산책을 나간 사람과 멍멍이와 같다. 뭐냐면 주식 투자는 어떤 사람이 멍멍이를 끌고 나갔는데 이 멍멍이 개목줄을 안 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안 되죠, 이러면. 근데 이랬는데 멍멍이는 막 뛰어갔다가 돌아보니까 주인이 안 따라오네? 그럼 또 다시 막 뛰어오잖아요. 머리에 떠오르세요? 그러잖아요. 주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가의, 그러니까 그 기업의 주식 가치고요. 멍멍이는 주가예요, 주가. 주가는 지 혼자서 막 올라갔다가 얘가 점점점 나가면 다시 또 쭉 떨어졌다가 멍멍이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림에, 이 얘기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사람이잖아요.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산 대상의 기업이 정말 가치가 있다면 생각지 않은 조정에서도 참을 수 있어요. 덜 아플 수 있고 생활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 신념과 확신이 한 건 그만큼 무섭고 뚜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에 대한 확신도 높고 시장에 대한 확신도 높으면 좋은 거죠. 거뜬한 거죠. 근데 시장이 좀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그래도 얘가 확실하면 정말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부터 해야 한다. 그죠? 제가 오늘 적절한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계속 저를 보시고 저에 관련돼서 인모스에도 오셔서 보시고 하셨으면 지금 오늘 설명드린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다만 이거를 알고 있던 사실도 진짜 적응하는 데는 조금의 시행착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도 여러 번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파국을 가져오지 않는 이유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장, 그 다음에 뚝뚝 떨어지는 막 미국장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이게 있죠. 그래서 그거에는 조금씩 움찔움찔 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자꾸, 사실로 내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죠. 큰 것만 보려고. 결국에는 지금 하루하루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더는 하루하루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처럼 조금 더 롱텀하게 보는 쪽에서는 하루하루보다는 그래서 어디냐 방향이 결국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큰 흐름으로 봐야겠죠.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것처럼 크게 시장을 봐서는 그냥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금리는 위협적이지 않아요. 네. 적어도 1.5는 돼야 되는데 정말 더 정확하게는 실질금리로 1.5. 제가 여러 군데 가서 말을 했으니까 실질금리 구별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10년물 금리 1.5, 아침에 발표되는 1.5는 명목금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엄밀히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 인플레이션을 빼고 난 게 실질금리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2%잖아요.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1.5, 1.3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예요? 2.0에서 1.3 하면 마이너스 0.7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2니까 1.3에서 2%를 빼야지 실질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상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상태예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은 기저효과거든요. 기저효과란 건 뭐냐면 작년도 지금 몇 월이에요? 2월. 이제 2월이죠. 작년도 2월에 비해서 지금 2월을 비교하는 데이터, 그 다음에 전달에 비해서 비교하는 데이터, 이걸 기저효과라 그래요. 앞에 비교 대상이 뭐냐는 거죠. 네. 그게 비교 대상이 만약에 되게 낮으면 지금이 커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공님이 저랑 같이 있으면 되게 커 보여요. 키가. 왜? 내가 작기 때문에. 이런 게 기저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은 단순하게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작년도 2월, 작년도 3월에 비교하기 때문에 작년 3월은 어떤 3월이에요? 대폭락의 3월이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은 비교하니까 어때요? 많이 높게 나타나겠죠. 근데 이게 추세가 되려면 3월, 4월, 5월, 6월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나와야 돼요. 근데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혔던 기간은 3월, 4월, 5월 한 몇 달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몇 달 높게 나오는 건 정상인 거예요. 연준이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몇 달간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안중에 별로 안 둬요. 왜? 평균 인플레이션을 따지기로 했으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올해에도 계속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오르지 않아도 꾸준히 높으면 이때 경계감은 높아요. 왜? 기저효과를 이미 떠나서 이건 실제로 높아진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은 건 그래서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큰 의미 없는 인플레이션인데 네. 얘를 빼고 나면 지금 금리는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 상태예요. 마이너스 금리 상태에서는 금리가 낮으면 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 이 조달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얘에 대한 자본 이익률이 높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맞는 말일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분이 신용금리가 제일 낮을까? 의사일까? 아니면 삼성전자 직원일까? 아니면 공무원? 검사야 자기가. 그러면 은행 가서 신용 대출 받으면 금리를 제일 낮게 받겠죠.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데 1%로 받는다고 쳐보자고요. 소공님 1%로 만약에 네. 빌려준다고 하면은 소공님은 그 돈을 써서 주식 투자를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성향상 안 하시는군요. 네, 민지가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 대상을 잘못 고른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한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민지 씨가 계셨으면 했을 텐데. 그죠? 어쨌든 대부분은 금리가 만약에 4%, 3%만 돼도 생각해 볼 거예요. 의사, 검사들은. 네네. 근데 이게 0.1이야. 거의 마이너스야. 그럼 어떨까요? 쓴다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시중금리가 사실 숫자로는 1.3으로 잡히지만은 인플레이션을 빼고 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값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높게 보여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금리, 그 조달금리가 낮은데 네. 주식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이 그런 면에서는 좋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그때 확 올라가요. 이자를 싸게 조달할 수 있을 때. 근데 이제 누구나 검사님도 5%로밖에 못 빌려. 그러면 주식 투자할 때 신중해지죠. 왜? 한번 사고 팔아서 5%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본전이니까. 네. 5% 수익 나도 본전이야. 그럼 본전 보자고 은행 대출 써?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5%를 이자를 채우고도 남으려면
얼마 정도 내야 주식 투자를 하냐면 나는 성향적으로 볼 때 한 15% 나와서 이자 띄고 10%는 나와야 주식할 것 같아. 이거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요. 주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위험 프리미엄이란 이론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이너스 실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주식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이 그렇게 갖지 않아도 돼요. 예, 아직도 유동성이 머물러 있다. 시장의 메리트가 살아있다. 그런데 하나 질문할게요. 금리 인상 문제가 막 불거지니까 전 세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에서 어느 쪽이 많이 빠지던가요? 그러니까 기술주라고만 딱 국할 수 없고요. 성장주라고 말하는 게 제일 맞는 답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성장주란 말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우리가 선호하는 인모스가 선호하는 거 다 성장성 있는 기업들인데 옛날엔 이런 게 성장주의 특징이 뭐였냐면 자본이 없어가지고요. 조달을 해올 때 그러니까 자기 자본보다 조달한 자본이 큰 회사가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성장하기 위해서 돈이 무한정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자본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어떤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그다음에 기술회사 같은 옛날 IT 버블 개념으로 이런 회사를 부르는 말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기술주들은 현금이 디길디길해요. 좀 달라졌죠. 근데 지금 제 질문으로 돌아와서 금리가 올라가고 그게 우려감이 되니까 전 세계의 소위 말하는 기술주들이 빠집니다. 오늘 미국의 빅텍들부터 해서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중국도 그러니까 전기차 뭐 이런 그 기술주들 대거 빠집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죠. 한국은 어디서 제일 나타나고 있느냐? 바이오주에서. 그럼 왜 이 금리 상승과 이들 주식의 하락을 연관관계가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면 실제로 미래의 이익이 커질 거를 보고 지금 평가를 높게 받은 기업들이 평가를 높게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론적 근거가 뭐냐면 금리라는 할인율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바이오주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바이오 기업인 경우에 대부분 그런 제약주 같은 거 뭐 존슨앤존슨은 그 제약인 거 잘 모르시죠? 뭐 있을까요? 화이자 뭐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은 보통 신약에 5, 6년씩 투자해서 3상까지 통과해서 대박 나오는 거예요. 요번에 코로나 백신처럼. 예. 한 몇 년을 투자해서 몇 년 동안 완전 적자예요. 막 자본만 엄청 들어간 다음에 5년 뒤에 3상을 통과해서 신약으로 판매되기 시작하면 전 세계 판매량, 그 다음에 뭐 해외 그런 계약량 같은 걸로 1,000억이 한 번에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5년 동안은 100% 적자. 한 푼도 못 벌었어. 자, 그러면 지금 화이자라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미 신약이 돼서 팔고 있는 약만 화이자 약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 5년 뒤에 나올 신약에 투자된 돈도 화이자의 가치잖아요?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5년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화이자가 지금 팔고 있는, 기왕에 팔고 있는 약의 매출만 계산하면은 좀 미흡하죠?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 신약에 대해서도 값을 좀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신약 가치를 여기 화이자 가치에다 어떻게 하냐면 5년 뒤에 1,000억을 벌 거라면, 이익이 1,000억 날 거라면 이 1,000억을 5년이라는 시간으로 할인해서 5년 뒤에 1,000억이 지금은 얼마냐로 따지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나요? 5년 뒤에 1,000억 벌 거를 지금 가치로 하면 5년 뒤엔 1,000억이지만 지금은 800억이다. 그러니까 800억을 번 걸로 치는 거예요. 왜? 5년 뒤에 벌 거니까. 그러면 5년 뒤에 1,000억을 지금 몇백억으로 볼 때 거기에 중간 계산에 들어가는 할인 그 식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5년 뒤에 1,000억이 지금 몇 억이냐? 그럼 그 할인할 때 뭘 쓰냐면 금리를 써요. 그러면 금리가 낮을 때는 5년 뒤에 1,000억이나 지금 그걸 할인할 때 만약에 0.1이 금리예요. 그러면 거의 1,000억이지 지금. 0.1로 할인하니까. 근데 5년 뒤에 1,000억인데 5년 금리가 5%야. 그러면 1,000억을 5%로 할인한 금액이 되면 금액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10%가 되면 거의 막 600억, 700억 순위로 뚝 떨어져 버려. 지금까지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어떤 금리?
코로나 때 0.5까지 떨어졌던 금리로 5년 뒤 1,000억을 계산해서 이 회사의 적정 주가를 따졌던 거예요. 그래서 화이자는 20만 원이어야 돼 라고 봤던 거예요.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네? 그러면 20만 원으로 봤던 이익이 아까 할인한 금리가 높아지면 5년 뒤에 1,000억이 지금 원래 계산했던 800억이 아니라 그랬죠? 이 금리의 제곱으로 움직여요. 이게 시간가치,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식이라서 제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금리가 1%, 그러니까 2%가 되면 그냥 단순히 2가 아니라 제곱승으로 움직여요. 4배가 떨어져 버린다고, 2%가 되면. 3%가 되면 9배가 떨어져 버려. 금리가 올라갈수록 할인율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기업들이 장래의 이익을 보는 구조를 가진 회사들. 지금 당장 이익을 보는 회사가 아닌 회사들. 지금 당장 보는 회사는 기간차가 별로 없죠? 어떤 데예요? 현대차. 요번에 아이오닉 나왔잖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 바로 팔아. 바로 팔아. 바로 다 계산이 돼. 거기서 비용 딱 빼고 나면 이익 딱 나오거든. 1,000만 대 판다. 그러면 얼마 이익 난다. 딱 계산되거든. 근데 아까 말한 신약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5년 뒤에 나와 돈이. 그러니까 할인해야 되거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 네.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해서 이해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가 올라갈 때 캐시플로우가 장래에 발생하는 그런 기업이나 산업들은 더 빨리 빠집니다. 왜?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때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산업군은 할 수 없이 기술주 산업군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식의 밸류에이션은요, 테슬라가 왜 지금 그 가격을 갈 수 있었느냐? 지금 그걸 못 버는 건 아시죠? 지금 버는 돈으로 테슬라 가격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년 뒤에 올해 테슬라가 100만 대 팔 걸로 생각해요. 거의 100만 대 좀 못 되는데. 그렇게 보고 계산을 하고, 내년 뒤에는 100만 대가 아니겠죠? 그냥 똑같이 100만 대 늘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걸로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2년차, 3년차에 기대하고 있는 판매 대수에서 나오는 이익을 여기다가 할인해가지고 지금 테슬라는 그래서 8만 불여도 돼. 그러니까 지금 얼마죠? 8,000불인가? 아니다. 800불. 800불여도 돼. 분할했으니까. 800불여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논리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1년 차에 100만 대 팔 거고 2년 차에 300만 대 팔 거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익이 테슬라는 일반 자동차 기업은 자동차 판매 대수에다가 그러니까 빼기 비용을 하면 나오거든요, 이익이. 테슬라는 옛날 일반 자동차 산업이 아니야. 왜냐하면 테슬라는 자동차를 팔고 나서 버는 게 더 많아. 전기차를 한 대를 판 다음에 FSD라고 해서 자율주행 기능 업데이트하는 값으로 10,000불씩 받아. 그 다음에 테슬라 보험 팔아. 자동차 회사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익이 따져봤더니 대당 한 2만 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 자동차 회사는 올해 100만 대 팔아? 내년 대 300만 대 팔아? 이렇게만 딱 계산해서 역산하면은 올해 얼마인지 나오거든? 근데 테슬라는 100만 대가 문제가 아니고 팔고 나서 버는 돈이 더 크니까 그걸 역산했더니 지금 800불이 정당화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왔어요? 몇 년 뒤잖아. 지금 당장이 아니잖아. 그럼 기간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 가장 많이 개입되는 게 금리라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여기 할인율이 확 높아지면서 이익이 확 줄어든 걸로 계산돼요. 금리가 낮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5년 뒤나 지금이나. 왜? 금리가 별게 없으니까. 컨셉은 아시겠죠? 그래서 저금리상에서 기술주가 올라가는 기반이 탄탄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앞으로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금리가 올라가도 기껏해야 몇 프로 못 올라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빅텍들이 여전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금리는 쉽게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 봤자 1%? 그럼 할인율이 좀 깨져도 그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이익을 내는 데들은 안 흔들려요. 테슬라는 아직 증명 못해요. 왜? 단출해요, 아직. 계산법이 틀렸을지 맞았을지는 지나간 2, 3년의 계산법은 맞았어요. 누가? 아크의 그 사람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캐시우드.
캐시우드가 맞았어. 지나간 2년은. 왜? 금리도 완전히 낮았고 정말 점유율상으로 100만 대를 생산해내는, 그 다음에 전기차 시대를 확 끌어오는 일을 테슬라가 했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3년 뒤도 그럴지는 믿음은 갖고 있지만 아직 증명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볼 수는 없잖아. 현대차랑 똑같이 못 봐. 현대차는 바로 계산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현대차는 금리 올라간다고 떨어질 요인이 작아. 뭐 위협적인 금리가 아니니까. 그러나 테슬라는 금리에 민감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 한국의 바이오주는 그런 식으로 인해서 주가 계산이 나빠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올라갈까요? 금리가 언제 올라가냐면 아니야, 금리가 아니라 네. 이런 기술주들, 지금 말한 성장주들이 네네. 지금 더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얘네들이 아니야, 이제 아니야, 그거 오해였어. 그리고 올라가는 건 어떤 상황일 때 올라갈까요? 기술주가 네. 우주로 뭔가 쏘아 올리는 이런 혁신 기술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수익성이 증명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팩트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테슬라와 애플, 아마존은 달라요. 본질적으로. 왜냐면 아마존은 이번에 그 코로나 끝나고 실적으로 확 증명해 버렸죠. 무슨 말이냐면 장기적으로 뒤에 있을 그 이익도 끌어와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부분인 회사가 있고요. 네. 전체인 회사가 있잖아요. 전체인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최근에 상장한 회사들. 팔란티어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뭐 이런 아주 기술주들 상장했는데 바로 더블 평가받은 것들.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증명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모두 의심하는 구간이 들어갔을 땐 얘들은 어쩔 수 없이 낮게 평가받을 수 없죠. 밖에 없죠. 하지만 같은 기술주지만 아마존은 기다려, 한 분기 내에 증명해 줄게. 실제로 실적으로 증명하잖아요. 왜냐하면 실물이 존재하니까. 이미 산업 기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작년도 연말에 기술 빅텍들이 자기의 존재감을 확 드러내버렸죠. 구글 같은데 실적 그냥 확 증명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의심 구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얘들은. 한 분기는 의심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한 분기 동안 뭐 금리가 높아지니까 기술주 평가가 나쁘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분기가 지나면 실적으로 확 보여줘 버린다고. 테슬라는 어때요? 못 그래요. 100만 대가 아니라 300만 대 팔았는지는 올해 1년이 끝나야 증명되거든. 그잖아요? 네. 결국 시간이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네네. 얘들은 바로바로 실적으로 증명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떤 증명할 수 있는 모멘텀이 조금 더 다른 거죠. 둘 중에 하나겠죠. 금리가 쉽게 올라가지 않을 게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돼. 그게 어떤 거였냐면 최근에 겪었던 사건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원래 작년도 11월 달에 금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막 대선하고 그럴 때. 왜 그러냐면 블루웨이브가 그때 나온 얘기거든요. 민주당이 다 차지해버리면은 돈을 많이 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러는 더 약세가 되고, 그죠? 그런 다음에 금리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도 인상하고, 민주당 이런 걸로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아니군요. 그 전에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이런 식으로 가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연준이 나와서 그거를 확 잠재워 버렸어요. 안 올리겠다. 그렇게 돼 보니까 12월 달 FOMC 발표 난 날 기술주 폭등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제롬 파월이 금리 올릴 생각 없다. 이런 거 단언적으로 말했을 때 네. 기술주가 확 올라버렸다고.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기술주만 빌빌거리고 있었던 구간이 있었는데 확 올라버렸다고. 이게 그냥 작지만 제가 말한 내용을 증명하는 사건인 거예요. 시장의 컨센서스가 금리가 빨리 오르지 않는다라는 게 되면 기술주들은 또다시 이제 자리를 잡고 오르기 시작하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의 금리의 문제가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 때는 기술주들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할인의 개념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술주 어느 쪽이 좀 많이 빠지냐? 바이오 같은 게 많이 빠진다. 왜? 얘들은 장기, 롱텀 사업인 게 너무 분명한 사업. 그런데
아마존이나 이런 애들은 섞여 있어요. 장기 사업과 지금 당장 되는 사업, 실적으로 증명하는 사업과 앞으로 가져올 가치에 대한 게 섞여 있으니까 얘들은 그냥 말 그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그냥 폭삭하는 쪽은 아닌 거죠. 그래서 같은 기술주지만, 같은 성장주지만 떨어지는 속도나 약한 정도가 다른 거예요. 특히 중국의 전기차가 왜 그렇게 많이 빠져버렸냐면 땡겨서 오른 게 좀 컸거든요. 1월달, 2월달 초순부터 해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전기차 시대가 온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직전 올라온 게 셌기 때문에 금리라는 거에 딱 맞아서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떨어지는 이 변동성도 큰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게 원자리 가는 게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모멘텀이 오면 얘들은 또다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를 갖고 있느냐. 그럼 그건 두 가지에서 와야 되겠죠. 금리가 추세적으로 위협적으로 오를 거냐. 두 번째, 얘네가 계속 그런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걸 증명할, 진짜 얘들이 좋아진다라는 걸 증명할 그런 어떤 가치를 증명할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질 거냐. 그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금리에 의해서 시달리는 구간에는 저희가 이런 이론들을 갖고 이런 상황들을 갖고 참고 적응을 해가야 되고, 이 상황에서 뭘 사야 되냐라고 할 때는 지금 금리에 민감하다 그래서 성장주를 그럼 놔버리거나 안 사야 되느냐라고 하면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얘들이 그것보다 더 빠르게 더 분명하게 성장한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구간이 살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고요. 아리까리하다. 금리가 어느 정도 또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면 얘는 그냥 팍 눌려버릴 것 같다.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을 갖고 여러분에게 그냥 사례가 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를 하나 더 얘기 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네네. 시간이 어디서 보면 됩니까? 시간은 여기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주주님들 잠깐 말씀드릴게요. 인모스트 유튜브에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오늘 다루려고 했던 주제 ARKK 관련해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인모스트 투자자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거 참고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대표님이 라이브 방송 하시는 거는 저희 채널은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저녁 8시에요. 유튜브에 501이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거기서도 이제 나오시게 되는데 대표님께서 거기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이시고 몇 시죠? 나오시는 게? 8시. 네, 거기도 8시세요. 그래서 저희 거랑 인모스트 투자자문이랑 그 다음에 501 유튜브 이 3개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요새 유튜브에 이제 주식 관련된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게 올바른 정보일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일주일에 하나씩 대표님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복습하시고 내 걸로 만드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영상들을 보시는 것도 좋은데 하나의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고 내 걸로 만드시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은 또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다 못 들으신 분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표님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고 시장을 어떻게 보고 어떤 데다 투자하느냐 이런 것들을 간간히 이제 구체적이고 사례 같은 걸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혁신 기술주를 투자하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보는 같은 지표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몇 년에 걸쳐서 기술주를 추적해서 언제 사야 될지를 결정한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거 제가 잠깐 보이는 걸 보니까 왜 제롬 파월은 계속 금리 안 올린다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장담을 하는데 왜 시장은 계속 흘렁흘렁거리나요? 흔들거리나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확신의 차이들이 있잖아요. 시장은 모두가 믿으면 그쪽으로 안 가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두가 만약에 신뢰를 다 같이 좋게 보일 때는 거의 대부분 그 가격이 기간적으로는 제일 많이 올랐을 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볼 때도 쟤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쟤는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말을 하니까 확신이 오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방송했던 내용들 잘 보세요. 제가 무슨 말 얘기를 했냐면 개인은 공부하지 않은 개인은 언제 제일 확신을 느끼냐면 방송을 틀어도 주식 얘기하고 친구를 만나도 주식 얘기하고 심지어는 동네 사람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도 주식으로 말 걸고 이러면 자기가 볼 때 주식이 올라가는 게 너무 확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안 하던 사람도 해요. 단기적으로 고점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신을 어디서 느끼느냐가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충분히 의미 있는 확신을 판단할 상태가 안 됐는데 확신이 넘치고 계시면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럴 때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런 모두가 확신이 드는 상황에서는 돈을 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사자로 달려들 텐데. 그죠? 그리고 반대로 모두가 안 좋게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뱅크런이에요. 옛날에 대공황 때 생긴 말이 뱅크런이거든요. 뱅크런이 뭐냐면 은행이 내일 아침에 문 열고 1시간 안에 문 닫는데요. 돈 다 떨어진대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 아침에 문 열기 전에 뛰어가서 내 돈부터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네. 대공황 진짜로 그렇게 뱅크런이 일어났거든요.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막 변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은행을 향해 달린다는 뜻으로 뱅크런이에요. 너보다 내가 먼저 찾아야겠어. 요즘 한국에 있는 어떤 은행도 모두가 출금 신청하면 부도납니다. 왜? 은행은 줄 돈을 다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돌리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출금을 신청하면 줄 돈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모두가 팔자가 돼버리면 완전히 그냥 떨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아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올라가는 일도 생기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볼 때 이 금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트러블이 생기고 있는 거는 단순한 시달림이다라고 제가 정의 내렸잖아요. 네. 저희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신 갖고 있다고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플레이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계산해보고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따지진 않아요. 근데 딱 정한 다음에 뭘 할까요? 이때 뭘 할 것인가? 사야 될 거잖아요.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사야 될 거면 요 기간이 하루짜리면 오늘 밤에 바로 사야죠. 근데 이 기간이 일주일짜리면 일주일 중에 하루를 택하거나 아니면 하루 번갈아 사든거나 아니면 많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오는 날 사거나 뭐 이런 하여튼 사는 날을 정해야 될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정하기 전에 먼저 뭘 정할 거예요? 뭘 살까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뭘 살 걸 정하고 오늘 살까 내일 살까 정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뭘 살까 부분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네. 뭘 살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금리가 올라갈수록 할인율이 떨어지는 그래서 주가 하락의 치명적인 기술주라는 그런 단점을 가진 그 성장주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바라보냐면 과거와 같은 돈을 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주식들이라면 금리가 이렇게 꾸물꾸물 올라갈 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저희 인모스트 TV 그다음에 올려놓은 지난주에 보면 혁신 기술주가 왜 짧은 시간 안에 이익을 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드렸어요. 그 얘기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논리대로 하면 기간이 뒤에나 증명되는 제약주하고보다 훨씬 더 기술주가 짧은 시간 안에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왜? 기술이 융합되면서 빨리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의 곡선이 급해졌다는 얘기는 기술과 기술이 빨리 융합하기 때문에 돈을 빨리 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하급수 기업. 시총 1조를 가는데 6개월이 안 걸린다. 그거는 미래 가격을 가져다가 그냥 부풀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돈을 벌어서 1조를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기하급수 기업의 특징은 현금이 쌓여 있어요. 테슬라 막 비트코인 살 정도로. 그런 정도로 기본적으로 과거의 그 기술주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금리에 대한 트러블이 옛날보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심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면 기술주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구조를 바꾸는 기술주들은 지금 현금 흐름에 대해서 달라져 있다. 잉여 현금이 많은 상태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는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밸류에이션으로 기술주를 찾습니다. 현금이 많은 회사들을 아주 눈여겨보는 거죠. 빨리 현금이 발생하는 회사들. 일단 어쨌든 그런데 그런 거에서 봤을 때 제가 하나 조언을 드리면 저희들은 뭘 보냐면 젊은 산업을 찾습니다. 젊은 산업이란 게 뭐냐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상당히 고점에 가 있는 산업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위로 폭이 별로 많이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익히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산업이 지속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좀 더 장기적인 산업, 좀 수명이 길어 보이는 산업 중에 대표적인 건 반도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양상들에 반도체는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이럴 때 살 주식을 좀 챙겨 놓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럴 때 살 주식으로 저한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좀 좋은 사례. 그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은퇴를 하면서 뭘 하겠다고 말을 했냐? 우주. 우주 회사에 한다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6년 전인지, 제 정확히 6년 전쯤에 아마존이 그 신재생 에너지 회사를 차렸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화석 연료가 아닌 에너지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회사가 아마존이에요. 양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여러분, 구글은 아프리카까지 해저 터널을 뚫었어요. 찾아보세요.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아프리카가 신재생 에너지의 노다지 국가예요. 땅이에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풍력, 수력 막 다 떠오르실 수 있죠. 예, 그런 쪽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빅텍은요, 예외 없이 신재생 에너지 아주 깊숙이 많이 투자했습니다. 근데 빅텍이 왜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에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이고 집착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마존이 왜 제일 많은 돈을 투자했을까? 이유는 아마존이 제일 전 세계에서 일지방 전기를 쓰는 회사입니다. 어디서 쓸까요? 데이터 센터요. 클라우드 컴퓨팅 하죠? AWS요. 그 다음에 걔네들 아마존의 그 몰이 다 뭘로 돌아가요? 서버? 예, 이걸로 돌아가죠. 전 세계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회사 아마존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 있죠. 전기를 땡겼을 때 얼마, 와트당, 킬로와트당 얼마가 드냐. 이게 아마존의 수익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많이 끼치겠죠. 그 다음에 요번에 미국처럼 부족해지면 어떡할까요? 자력 갱생이 되는 회사라면 어떨까요? 돌아가겠죠. 국가로부터 허용받아서 이렇게 분화받지 않고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두 번째, 빅텍은 진입장벽을 만드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뜻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사업은요, 플랫폼을 먼저 형성한 데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먼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존은 계속해서 클 수 있는 거거든요. 먼저 기득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 생기는 플랫폼 기업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에너지, 특히 전기의 패권을 쥐고 있어야 되겠죠. 애플, 구글, 아마존은 전기의 패권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같은 얘기죠. 바이든이 이번 신재생 에너지로 전 세계의 에너지 패권을 잡겠다고 생각했을 때 빅텍을 염두에 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확보한 게 있거든요. 기술과 인프라와.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왜 아마존과 왜 구글은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테슬라조차도 ESS에 엄청 집착합니다. 그게 뭐냐면 에너지 교환, 그러니까 ESS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지만 테슬라는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 거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테슬라 실적의 많은 부분, 비트코인을 산 돈에 대해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탄소 팔아서 나온 거죠?
예. 이런 구조가 왜 나올까요? 향후에는 전기가 핵심입니다. 모든 이 신혁신 사업의 주 에너지는 전기입니다. 왜 전기일까요? 다 데이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회장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옛날 IBM 회장인데 21세기 석유는 데이터다 이렇게 말했어요. 데이터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다루려면 얘를 식히는 전기도 필요해요. 쿨링.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돌리는 전기, 식히는 전기 다 필요해요. 전기 세상인 거예요. 빅텍은. 그러니까 전기를 놓고 싸웁니다.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어요? 젊은 사업인 거죠. 지금 떨어져도 별로 갖다 안 하죠. 왜? 빅텍이 미래를 보고 지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지르는지 제가 알겠잖아요. 그러면 그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거기에 배팅하는 거죠. 근데 배팅한다 그래서 뭐 아무 때나 막 사는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사기에 좋은 때가 오면 그때 사면 되잖아요. 지금 시장이 금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저희 같은 데들은 뭘 살 수 있는지. 왜냐하면 먼저는 그거보다 먼저 뭘 결정해야 될까요? 지금이 사야 될 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사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뭘 살지를 결정해 놓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결정해 놓습니다. 왜? 길게 갈 수 있는 게 너무 확실할 때 훨씬 더 마음이 든든해요. 커질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게 너무 분명할 때 저는 훨씬 더 좀 떨어져도 덜 흔들리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생각하시기를 시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진짜 팔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게 단기적으로 1년은 아닐 것 같긴 해요. 예, 하지만 저는 1차 경고 1.5% 10년물 금리로 이때 그 발작은 좀 클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다시 금리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실적이 증명이 되고 경기가 증명이 돼서 진짜 금리를 올릴 수 있게 되면 이때는 더 시장이 연장되는 겁니다. 근데 금리를 올릴 수 있을 정도까지 좋아지지 못하면 오르지 못하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실적 장세로 갈 것 같습니다. 왜? 미국이 엄청나게 쏟아부은 것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오늘 옐런이 말한 발표 중에 매우 중요한 단어를 발표했어요. 이제 저는 또 이걸 연구해서 다음 주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세금을 바꾸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미국에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줄 수도 있으니 저는 이게 그냥 비트코인을 말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그의 심중에 있는 얘기인지 이런 따져야 되는데 크게는 말씀드려 볼게요. 그거는 법인세 그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금을 올리는 부분은 저 민주당의 주된 사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가까운 6개월 내에 그 제스처는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드려 볼게요. 얘기 오늘 되게 길어지네요. 정부 부채가 너무 올라가 있거든요, 미국이. 근데 만약에 세계 평가기관, 신용평가기관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3개의 기관이 있어요. 잘 아시는 S&P, 그 다음에 무디스,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피치사.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한 나라의 신용 등급은 세컨 베스트를 씁니다. 제일 높은 게 아니라 두 번째 거로 택해요. S&P는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이 2개는 아직도 트리플 A. 만약에 미국 부채가 많아서 얘가 더블 A로 떨어뜨려 버리면 얘가 세컨 베스트이기 때문에 미국은 종신형을 맞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의 10년물 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이 더블 A로 떨어지면요. 미국 국채에 걸린 레버리지들이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제가 헤지펀드 얘기를 할 때 헤지펀드가 공모주를 때리기 위해서 공모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정당한 게임을 안 합니다. 걔들은 1,000원 갖고 10만 원을 빌렸습니다. 레버리지를 세게 쓸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제 다른 영상인데 인기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헤지펀드 애들은 딱 10,000원 걸어놓고
100만 원 빌려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 공모가 아니야. 참, 뭐죠? 공매도를 때리면 다 이기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들이 10,000원 놓고 100만 원 빌려 쓸 수 있는 이 제도, 이 레버리지 제도 있죠. 이 레버리지 제도의 근간이 국채, 미국 국채를 맡겨놓고 땡겨 쓴 겁니다. 그런데 얘 국채 등급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마진콜이 돼요. 모든 전 세계 헤지펀드는 다 돈을 현금으로 다시 쳐 막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왜? 10,000원 가치를 인정 못 받거든요. 등급이 떨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는 멘붕.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뒤집어지는 거죠. 똑같은 일을, 비슷한 우려를 저는 건 10년 전에 미국 신용등급 한번 강등당할 때 경험했습니다. 멘붕이었어요. 전 세계가. 이번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여파입니다. 왜? 세컨 베스트가 낮추는 거라서. 그러면 스탠다드 S&P 다음에 그 피치 말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아까? 말하다가 잊어버렸어. 무디스. 무디스가 한 등급 안 내리게 하려면 미국은 뭔 해야 될까요? 제스처는 좀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스처가 뭐냐면 예를 들면 법인세를 좀 인상한다. 내지는 세금을 좀 올리는 부분. 아까 오늘 옐런이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금의 이런 부분을 올려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순한 제스처였는지 아니면 그런 액션을 필요하다면 쓰게 될지.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는 필요해요. 아까 제가 그 무디스사가 강등하기 전에 증거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 면들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그런 제스처를 쓴다면 그 순간에는 굉장히 큰 컬랩스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위를 향해 가는 건 분명한데 그 사이에 어떤 고통 계곡이 올지를 변수들을 계산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생각하지 않는 변수도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한 변수라면 저는 이미 그 변수를 어떻게 뛰어넘을지 계산해 놨으니까 조금 낫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권유드리는 건 지금 시장은 트러블이지 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트러블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꾸 밑을 들여다보면서 의심하지 말고 왜 얘가 트러블에 밖에는 안 될 수 있는지를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 미래를 향해서 뭘 살까? 언제 살까?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거에서는 어떻게 보완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볼 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드리면서 너무 오래 끌었는데 저로서는 스트레스 좀 줄여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더 집착하는 게 좋냐? 내가 살 대상에 집착하는 게 더 좋다. 시장보다. 물론 둘 다 알면 더 좋다. 그걸 말씀드려서 혹시라도 힘드시면 내가 사서 들고 있는 애를 공부하는 거, 또 사고 싶은 대상을 공부하는 데 더 시간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